어린이날이 낀 사흘간의 연휴에 온 가족이 가볼 만한 곳을 찾아가 봤습니다. 안산에선 국내외 10개국이 참여하는 국제 거리극 축제가 열립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대해 전국 케이블 방송이 공동으로 고민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지역 소멸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저출산의 현주소와 대책을 살펴봤습니다. 경기 지역 전세 피해자 4명 중 3명은 2030 세대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세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이 급증하면서 도내 피해 지원 센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경기 주간 종합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 뉴스는 어린이날이 낀 사흘간의 연휴를 맞아 온 가족이 가볼 만한 곳을 찾아가 보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중단됐던 각종 행사들이 지역 곳곳에서 방문객들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김효승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화합을 상징하는 무지갯빛 조형물이 전시관을 채웁니다. 할머니와 엄마, 두 자매가 함께 담긴 그림과 동거 가족, 미혼모 등 가족을 주제로 한 작품이 이어집니다. 수원시립미술관에선 가족의 모습을 조명하는 전시와 함께 가족 사진 촬영 이벤트 등 어린이날 기념 행사가 열립니다. 5월 5일에는 발달장애인 10인조 관현악단 드림위드 앙상블의 공연이 펼쳐지고요. 온 가족이 무료로 관람하실 수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연휴에 맞춰 화성행궁도 야간 개장을 시작하고 6일 저녁엔 개막 공연도 펼쳐질 예정입니다. 경기도 어린이박물관에선 어린이날 연휴 사흘 동안 함께 같이 놀고 쉬며 배우자란 주제로 교육과 체험 등 프로그램이 마련됩니다. 수원 월드컵 경기장은 오는 7일 주 경기장을 개방해서 어린이날 기념 즐길 거리를 준비합니다. 지난해 말 문을 연 국립농업박물관에서도 5일부터 7일까지 각종 프로그램이 열릴 예정입니다. 각 지자체에서도 어린이날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용인시는 5일 시청 일대에서 공연과 체험 등 어린이날 축제를 열고 과천시에선 벼량동 중앙공원에서 안녕 바다를 주제로 한 축제를, 또 의왕시는 5일과 6일 이틀 동안 철도 박물관 일대에서 철도 축제를 마련합니다. 사흘 동안의 어린이날 연휴, 여러 축제들로 어른아이 모두 동심으로 돌아가 즐겨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BTV 뉴스 김효승입니다. 안산에선 10개국이 참여하는 국제 거리극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서커스와 인형극, 댄스 퍼레이드 등 풍성한 볼거리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재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안산시의 대표적인 축제, 안산국제거리국 축제가 5일 개막합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외국 공연단이 참가하지 않았지만 올해는 국내외 10개국에서 44개 작품을 선보입니다. 축제에서는 서커스와 인형극 등 다채로운 거리극이 펼쳐집니다. 국내외 공식 참가자뿐만 아니라 거리예술 제작 지원 프로그램과 거리예술 플랫폼 등 다양한 볼거리도 제공합니다. 키워드를 광장, 도시, 숲, 그리고 횡단이라는 키워드로 분류를 해서 관객들이 각자의 취향에 맞게, 기호에 맞게 얼마든지 선택하고 관람하실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풍성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개막작으로는 범 내려온다의 안무로 유명한 앰비규어스 댄스 컴퍼니가 서울예술대학교 학생, 시민들과 어우러지는 커뮤니티 댄스를 펼쳐 보입니다. 직접 참여해서 예술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유일무이한 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많이 오셔서 즐기시기 바랍니다. 한편 안산시 메타버스 서비스인 안산메타에서 아바타를 통해 거리극 축제 현장을 돌아다니며 공연 영상 등을 볼 수 있습니다. BTV 뉴스 이재문입니다. 5월엔 어린이날뿐 아니라 어버이날도 있죠. 예년 같으면 카네이션 준비에 화훼 농가들이 분주할 시기지만 요즘 어버이날 특수는 옛말이 됐다고 합니다. 꽃 소비가 줄고 수입산에 밀리면서 많은 화훼 농가들이 위기를 맞고 있다는데요. 경기도가 화훼 농가를 살리기 위한 화분 배달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백창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화훼 소비 사업의 일환으로 배달된 화분이 군포의 한 노인복지관에 도착했습니다. 잎끝이 하얀 벤자민 고무나무입니다.
2층 휴게실에 화분 3개가 놓여지자 방문객들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집니다. 밖에야 물론 나무들이 있으니까 그냥 있지만은 안에서 이렇게 새삼스럽게 보니까 너무 이쁘고 좋아요. 그리고 사무실이 살아나고 사람들이 정말 우울했던 그 마음이 확 풀리고 정말로 꽃처럼 아름다워지는 것 같아요. 경기도와 노인복지관협회가 올해 말까지 도내 62개 복지관에 매주 한 차례씩 화분을 배달해 줍니다. 계절별로 생산되는 꽃과 나무들로 모두 43회에 걸쳐 공급될 예정인데 곳곳에서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꽃이나 원예들은 어르신들이 매우 좋아하는 거죠. 심리적인 치료들도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복지관에서 매우 많은 호응이 있었고 또 어르신들도 와서 보니까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화훼 농가는 이번 사업을 통해 홍보와 함께 지속적인 화훼 소비가 이뤄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꽃 생활화 사업으로 노인복지관이나 이런 시범 사업을 통해서 꽃 소비가 활성화되어 꽃 농가들이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한편 경기도는 지난 3월 반려식물 활성화 조례를 제정한 바도 있습니다. 반려식물의 보급과 확산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 이뤄짐에 따라 관련 산업도 한 단계 도약할 전망입니다. BTV 뉴스 백창혜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심각해지고 있는 저출산, 이에 따른 지방 소멸에 대해 전국 케이블 방송이 공동으로 고민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얼마 전 서울 관악구에서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는데요. 한 달간 새로 태어난 아이가 단 한 명도 없는 동이 나타난 겁니다. 출생아 수 0명의 충격, 서울도 지역 소멸을 피할 수는 없는 걸까요? 먼저 HCN 문성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관악구 난향동 인구는 약 15,000명. 올해 2월 한 달 동안 난향동에서는 단 한 명의 아이도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인구수의 청림동과 중앙동의 경우 출생아 수는 각각 10명과 2명. 난향동 주민들 또한 줄어가는 아이 웃음소리를 실감합니다. 많이 놀랬죠. 지방도 아니고 서울에 있는 동네인데 출산율이 이렇게 없다는 게 앞으로는 아기들 웃음소리를 들을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좀 걱정이 되긴 해요. 네. 젊은 사람들이 아직 결혼도 그렇고 조금 이제 수익률이 어느 정도 돈이 많이 좀 모아지거나 이래야지 좀 결혼해야지 삶이 좀 편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늦게 출산하는 거 아닌가 좀 싶긴 한데 많이 안타깝죠. 많이 안타깝죠. 난향동 출생아 수 0명은 대한민국 출산율의 현실을 피부에 와닿게 합니다. 서울시 출산율은 0.59명. 이는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치로 세종 1.03명, 전남 1.04명과 비교하면 극히 낮습니다. 2021년 서울시 자치구 통계를 살펴보면 25개 자치구 가운데 강동구가 0.797명으로 가장 높지만 이마저도 한 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특히 관악구는 청년 인구 비율 1위로 꼽힘에도 불구하고 1인 가구 수가 많아 출산율이 0.437명으로 압도적으로 낮습니다. 구 차원에서 인구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높은 청년 1인 가구 수는 관악구 합계 출산율 하락의 직접적인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에 맞는 정책들을 발굴하여 총체적으로 연결이 되어 아이 낳고 싶은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는 젊은 사람들한테 얼마를 드리냐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제도를 주고 그 제도들이 존재함으로써 그 해당 계층이 어떠한 이제 미래를 예측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미래에 대한 예측을 좀 긍정적으로 바뀌게 할 수 있는 제도들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출산율 저조는 결국 지역 소멸로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 역시 이러한 기조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는 까닭에 관련 대비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HCN 뉴스 문성주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지난해 서울의 합계 출산율은 0.59명에 불과했습니다. 전국은 물론 전 세계에서도 최하위 수준인데요. 자치구마다 출산 지원금을 늘리며
저출산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지만 출산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딜라이브 박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원금을 많이 주면 출산율이 높아질까? 그 지원금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건 진짜 일시적인 거고 그것 때문에 아이를 낳고 키워야겠다라는 그런 큰 결심을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출산율과 출산 지원금은 비례할까요? 꼭 그렇진 않다는 대답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많은 지자체들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로 지원금을 늘리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처음으로 1,000만 원대 출산 지원금이 등장했습니다. 서울 중구는 최근 5째 아이를 낳으면 1,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파격적인 안을 발표했습니다. 국민들에게 조금 아이를 더 많이 낳자라는 그런 의도도 있지만 지금은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의식으로 확산이 되다 보니 그동안 지자체가 주가 되어왔던 출산 지원금에 정부도 나섰습니다. 아이를 낳으면 200만 원의 바우처가 지급되는 천만남 이용권. 지자체의 출산 양육 지원금과 중복 수령도 가능합니다. 물론 산후조리원이나 출산 도우미, 임산부 택시 등의 형태로 복지를 제공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하지만 출산을 논하기 전에 이미 불안정한 주거와 고용 형태가 젊은 세대의 결혼을 주저하게 만듭니다. 결혼을 해도 아이를 갖는 순간 일과 양육의 병행은 쉽지 않습니다. 침대에 주저앉아가지고 우리 어떡하지? 우리가 얘 키울 수 있을까? 나 당장 그러면 언제부터 육아휴직 해야 돼? 복직은 할 수 있을까? 내 커리어는 어떡하지? 이런 걱정부터 막 드는 거예요. 인구 감소 시대, 인프라가 갖춰진 서울로의 인구 이동이 가속화하면서 서울은 부동산과 일자리 등 생존을 위한 자원 경쟁이 치열해졌습니다. 이는 곧 결혼과 출산이 후순위로 밀리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안정적인 삶이 예견되지 않는다면 나의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결혼하고 자식을 양육한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대범한 결심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지난해 전국 광역지자체의 출산지원금 규모는 3,614억 원. 전년 대비 절반 이상 늘었지만 출산율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복잡한 사회 문제가 얽혀있는 저출산 문제 해결에 출산지원금 상향만이 능사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박용입니다. 이번엔 지방의 현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충남의 수부도시인 천안은 활발한 도시개발과 기업 유치의 영향으로 젊고 역동적인 도시로 꼽히는데요. 다른 지역에 비해 출산율이 높다고는 하지만 드러나 보이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SK 브로드밴드 송영환 기자입니다. 천안의 동쪽 끝에 있는 동면입니다. 충북 청주 그리고 진천과 맞닿아 있는 곳으로 시내에서 자동차로 30분가량 떨어져 있는 전형적인 농촌 마을입니다. 전체 면적은 43.2제곱킬로미터. 조금 쉽게 설명하면 서울 용산구와 구로구를 합친 것보다 조금 더 큽니다. 이처럼 넓은 면적을 자랑하고 있지만 이곳에는 큰 고민이 있습니다. 좀처럼 아기들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 5년 동안 동면에서 태어난 신생아는 4명이 전부입니다. 이마저도 지난 2020년을 제외한 나머지 해에는 단 1명도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같은 기간 동면 면적의 10분의 1 수준인 천안 불당동에선 해마다 700~800여 명이 태어났습니다. 같은 천안 안에서도 출산율이 극과 극인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난 2015년 동면사무소 옆에 2억 4천만 원을 들여 개원한 국공립 어린이집은 불과 몇 년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이제 동면에서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곳은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이 유일한데 이곳 역시 원생 수급이 어려운 건 매한가지입니다. 정원은 14명이지만 원생은 3명뿐. 모두 다른 면 지역에서 스쿨버스를 타고 등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면에 아이들이 없어서 다른 지역에서 실은 관용 차량을 이용해서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출산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많이 없어요. 근데 지금 현재 외국인으로 3명이 구성이 되어 있어서 그나마 외국인 1명이라도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하다고 생각을 해요. 천안은 평균 연령이 40.9세로 매우 젊은 도시입니다. 출산율은 0.84로
전국 평균인 0.78보다 높습니다. 지역 소멸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지만 오히려 이런 사실이 동면 주민들에겐 더 큰 위기감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아이들이 지금 울음소리를 지금 전혀 못 듣는 상태고, 지금 이 정도로 계속 간다면 지금 학교도 입학생이 없고. 자치단체도 자구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천안시는 인구 감소와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천안시 중장기 인구정책 로드맵 수립을 위해서 금년 연말까지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수요자 맞춤형 종합대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개발 격차 못지않게 심각한 지역 내 출산율 격차. 지역 소멸은 먼 얘기라는 인식 탓에 자칫 정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요즘 경기 지역의 최대 이슈를 꼽으라면 전세 피해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특히 피해자 4명 중 3명이 사회 초년생인 2030 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피해를 호소하는 청년들이 늘면서 경기도가 피해 지원센터 확대에 나서고 있습니다. 박일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화성시가 동탄 지역 전세 피해와 관련해 전문 상담소를 열었습니다. 도내 시군 중에서 전세 관련 전담 조직이 만들어진 것은 화성시가 처음입니다. 이미 50여 건의 피해 신고나 대면 상담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당초 문제가 불거진 300여 채의 동탄 오피스텔은 물론이고 다른 지역이나 다세대 주택의 상담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화성시는 전세 사기 사건 이외에 역전세로 인한 보증금 손실까지 전반적인 상담을 진행하고 피해 확인서 발급 등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문제가 되고 있는 오피스텔을 공공기관이 인수하는 방안 등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오피스텔 지금 문제가 되는 250채, 한 300여 채를 갖다가 사는 게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전세를 그대로 안고 등기만 이전하는 거야. 경기도는 기존 전세 피해 지원센터 인력을 4배 늘리고 시군에도 상담소 설치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200명 수준이던 상담 예약자가 300여 명을 넘어섰고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상담을 진행한 144명 중 20대는 32%, 30대는 42%로 전체 74%가 2030 청년층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피해를 신고한 전세 금액 중에서 75%는 2억 원 이하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도 관계자는 역전세 상황에서 세금 체납 등으로 전세금 손실이 발생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어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BTV 뉴스 박일국입니다. 화성 동탄에서 시작된 경기 지역 전세 피해가 무서운 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피해 지원센터를 늘리고는 있지만 얼마나 도움이 될지 미지수인데요. 지금까지 나온 전세 피해 대책과 실효성 그리고 한계에 대해 현장을 취재한 박일국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경기 지역의 전세 피해가 2030 세대에 좀 몰려 있다고 하니까 걱정이 더 커지는데요. 이 문제가 또 억대가 넘는 보증금 문제잖아요. 그러면 사회 초년생들한테는 그야말로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아주 큰 목돈이죠. 네, 이들을 좀 구제하기 위한 정부나 지자체 차원의 대책 좀 마련되고 있을까요? 대책이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로 이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재발 방지 대책이라고 보통 많이들 이야기하죠.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전세제도의 맹점을 해소하는 방법, 문제점들을 제도적으로 해소하는 방법. 이건 지금 중앙정부하고 국회가 지금 논의하고 있으니까 요건 별도로 놓고 그다음에 세입자들을 어떻게 구제할 것이냐라는 그 문제가 핵심인 건데요. 지금 요 문제도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 경매가 됐든 매매가 됐든 간에 어떤 식으로든 법률 관계를 해소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그다음에는 지금 현재 있는 임대 상황을 계속 유지시키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지역마다 뭐 역전세라든가 부동산 시장의 상황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중앙 정부의 일괄적인 어떤 대책보다는 지방 정부가 그 지역에 맞춤형으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중앙 정부보다 지방 정부의 역할이 지금 중요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방금 이제 뭐 경매나 매매를 통해서 예, 좀 예.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예. 아무래도 지금 이제 집값이 많이 좀 내려가 있다 보니까 예. 세입자 입장에서는 2년 전에 자기가 냈던 보증금보다는 음흠. 이제 손실을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예. 이 좀 손해들을 좀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 뭐 문제의 핵심은 역시 그 보증금을 얼마나 손실을 안 보게 할 수 있느냐라는 건데요. 깡통 전세가 발생한 집은 일단은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경매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거죠, 현실적으로. 네. 그래서 첫 번째로 지금 이야기 나오고 있는 것은 이 경매 과정에 LH공사라든가 이런 공공기관이 개입을 해서 거기서 낙찰되는 주택을 LH가 인수해서 LH가 지금 있는 세입자들 그대로 유지시켜 준다든가 아니면 이후에 이 문제가 해결이 되면 다른 세입자를 받아서 영구 임대주택이든 임대주택이든 뭐든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법, 이것이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문제는 역시 가격입니다. 이제 첫 번째는 경매를 하다 보니까 경매 과정에 만약에 제3자가 거기 개입을 해서 LH가 매입한다고 하니까 누군가 고의로 악의적으로 가격을 올리는 상황, 네. 이런 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하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낙찰을 받더라도 수수료 들어가죠. 그다음에 선순위 채권이 있으면 또 그거 나가고, 그다음에 혹시 또 앞에 또 세금, 당해세라고 하는데 이런 세금들이 앞에 붙어 있으면 그거 다 쳐내고 나면 결국에는 이제 손실이 된다라는 그런 걱정들이 있고,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오피스텔이나 다세대 같은 경우에는 전세가율이 사실상 100% 이렇게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이런저런 거 수수료까지 쳐내고 나면 결국에는 이제 손실이 불가피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세입자의 손실이 좀 불가피하다. 예. 뭐 좀 세입자 입장에선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상황이 될 거잖아요. 예. 좀 경매가 아닌 다른 방법들 없을까요? 공공기관이 그냥 매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협의 매입을 하든 뭐 어떤 식으로든 경매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공기관이 매입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요. 경매에 비해서는 수수료 같은 것들은 이제 좀 덜 들고, 그다음에 시간도 좀 덜 들 수 있겠죠. 서로 계약을 해서 그냥 매매를 하면 되니까요. 하지만 이 경우에도 이제 가격이 문제입니다. 공공기관이 매입을 할 때는 보통 감정가로, 이런저런 규정들 때문에 감정가로 매입을 하게 돼 있는데, 감정가가 보통 시중의 가격보다는 좀 낮은 경우가 많고, 그다음에 지금 부동산 시세가 또 말씀하신 대로 많이 내려가 있고, 이렇다 보니까 그 경우에도 손실이 불가피하다라는 그런 분석들이 많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화성 동탄 지역의 그 오피스텔 뭐 300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경우에 대입해 보면 한 채당 뭐 한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까지 손실이 불가피할 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 들어보면은 뭐 경매든 매매든 뭐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은 될 수는 있겠지만 세입자가 어느 정도 손실은 좀 감수를 해야 된다. 뭐 이 말씀이겠네요. 결국에는 그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죠. 화성시에서 이제 그래서 대안으로 그러면은 보증금 정도는 안고 한번 매입을 해달라라는 이야기가 국토부 현장 방문 때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국토부에서는 그건 어렵다. 그리고 경기도에도 이 문제를 제안했었는데 경기도에서도 뭐 명확하게 밝히진 않았지만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세금을 보장하는 수준에서, 그러니까 조금 높은 가격에 매입해 주는 문제는 결국에는 세금으로 세입자가 입을 손실을 채워준다라는 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특혜 시비가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는 그렇게 했을 경우에 해당 공공기관이 배임 문제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법적인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좀 쉽지는 않을 거다, 이런 관측이 많습니다. 그리고 뭐 시민들, 이제 이 피해를 입지 않은 시민들 입장에서는 내가 낸 세금으로 이제 저분들을 구제해 준다, 이제 이런 느낌 때문에 그것 또한 받아들이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리고 보면은 그 말씀하신 그런 대책들이 다 어느 정도 좀 한계가 다 있어 보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좀 어떻게 매매 보십니까? 방식은 아무래도 좀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까 임대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혹시 없을까라고 해서 이런저런 아이디어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지금은 부동산 시장이 안 좋으니까 다시 부동산 시장이 상승할 때까지 한번 버텨보자, 뭐 이런 식의 전략인 건데, 그 과정에서 전세금 피해라든가 뭐 세금으로 보전을 해준다면 그 손실도 좀 최소화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첫 번째로는 임대인한테 전세금을 내줄 수 있도록 대출을 좀 해주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과연 현재 지금 파산 상태가 있을 수도 있고 형편이 안 좋아서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임대인한테 어느 금융기관이 대출을 해줄 것인가. 그렇죠. 이 네. 문제가 남아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임대인을 제대로 좀 세우는 다른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해서 뭐 경기도에서는 최근에는 뭐 사회주택이라든가 뭐 협동조합 시스템을 좀 도입하면 어떨까 이런 이야기들도 좀 나오곤 있습니다. 그 대략 좀 어떤 방법이 될까요? 이런 거죠. 세입자가 집주인한테 행사하는 채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전세금이 1억이면 1억짜리 반환 채권이 있지 않습니까? 네. 1억 돌려달라는 채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채권을 지분으로 투자해서 협동조합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입자들로 구성된 협동조합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다 조합원이 되는 거죠, 세입자들이. 그래서 이 협동조합을 만들고 이 협동조합을 뭐 GH공사라든가 뭐 경기도라든가 어떤 공공기관이 지원하거나 관리하는 방안, 이 방안이 나오곤 있습니다만 이런 경우에 그 다른 사례하고는 좀 다른 것은 이런 거는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임대 상태로 있는 분들이 계속 거기서 살고자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나가고자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잖아요. 근데 살고자 하실 분들도 지금은 불안해서 나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협동조합을 통해서 임대에 안정감을 주면 이거를 좀 지원할 수 있다. 막 나가려고 하는 것을 좀 지원할 수 있다. 따라서 버티는데 최소한의 비용으로 버틸 수 있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아이디어인데 이게 집주인하고의 권리관계를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이거 실제로 실행을 했을 때 또 생각하지 못하는 다른 부작용은 없을까 이런 것들 때문에 일단은 아이디어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이제 지금까지 하신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면은 지금 이 전세 피해에 대한 다양한 대책들을 고민은 하고는 있는데 이 대책들이 다들 보면은 뭐 전세금 손실이 좀 불가피하다거나 아니면은 실현 가능성이 좀 높지 않다거나 지금 이런 상황들인 거잖아요. 대체로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나오고 있는 여러 대안들 중에서는 대체로는 그런데 결국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부동산 시장, 주택 시장에서 빠지는 거품, 그거로 인한 손실, 그것이 지금은 전세입자들이 지금 다 일방적으로 좀 피해를 보고 있다, 손실을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걸 어떻게 사회적으로 좀 나눌까? 아니면 이것을 최소 비용으로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라는 것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오피스텔이나 다세대 주택이지만 앞으로 아파트도 나올 수가 있고요.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지역별로 전세 동향도 다르고 시장 상황도 다르고 어떤 동네는 다세대 주택이 많은 동네가 있고 어떤 데는 그래도 임대 수요가 많은 데도 있고 동네마다 상황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방정부가 그 지역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취하는 것이 상당히 주요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게 중앙정부보다는 지방정부 역할이 클 것이다. 이제 그 얘기를 해주셨던 지역에 거네요. 맞춤형으로 하는 것이 효과가 더 클 수 있기 때문이죠. 네. 이번에 좀 취재를 하시면서 법률가도 좀 만나보셨고 세무사도 만나보셨고 여러 전문가들 좀 만나보셨는데요. 이분들은 좀 전세 피해를 당했을 때 어떻게 좀 대처하라고 좀 말씀하시던가요? 뭐 하나하나 다 알려드리기에는 너무 이제 내용이 많은데요. 이거 하나만은 좀 정확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전세로 살고 계신 분들, 이분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불안함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전세 만기가 오기 전에 석 달 전에, 최소한 석 달 전에는 자기 의사를 분명하게 결정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만기 전에 여유를 가지고 어떻게 할지 계획을 분명하게 세우시는 게 중요하고 그 의사를 분명하게 임대인한테 전달하는 것. 요거 하나는 반드시 지키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주인한테 전달을 하고 나서 그 통보를 한 내용을 또 증거로 남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앞으로 이제 법률 분쟁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증거를 남겨야 하는데요. 증거를 남기는 방법은 뭐 전화를 해서 뭐 녹취를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는데 만약에 전화를 했을 때 전화를 안 받으면 문자를 이제 많이들 이제 보내시겠죠. 문자로 보내는 것도 가능은 하나 반드시 답글을 받아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집주인한테 네, 알겠습니다라는 답글을 분명히 받아야 그것이 완성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그냥 보내기만 했다는 것만 가지고 법원에 가서 이야기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답글을 받으셔야 되고 답글을 못 받으셨다 그러면 우체국 가셔서 내용 증명을 보내십시오. 내용 증명을 보내서
분명히 내가 3개월 전에 당신한테 내 의사를 분명히 전달했어. 우리는 나갈 거야 라는 것이 그 증명이 돼야 하거든요. 그거 하나는 분명히 기억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는 경기도가 운영하는 전세 피해 지원센터를 한번 가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전세 피해를 꼭 받으셨다고 가는 것보다도 일단 가서 상담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상담을 사전에 좀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가서 상담을 받고 대처 방안을 좀 사전에 먼저 계획을 해서, 그다음에 갈 집도 어디로 이사 갈까 이것도 사전에 좀 여유 있게 생각을 하셔서 대처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 집주인에게 정확하게 이제 제가 언제 나갈 겁니다라는 그 의사를 표시를 하고, 그게 중요하죠. 그분이 이제 예. 그럼 알겠습니다, 맞춰서 보증금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의 이제 예. 답변을 좀 제대로 받아놔야 예.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좀 법적인 어떤 분쟁이나 이런 게 생겼을 예. 때 대처를 좀 용이하게 할 수 있겠다, 이 말씀이신 거네요. 그러니까 내가 네. 나갈 테니까 전세금 돌려줘야 해라는 그 의사 표현을 난 분명하게 당신한테 했어라는 걸 남겨놔야 된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종부세도 지금 현재 상황에 좀 변수가 될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예, 예. 네,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그 6월 1일이 그 재산세하고 종부세를 누가 내야 할지 결정하는 기준일입니다. 6월 1일 날 소유하고 계신 분이 올해 연말에 종부세를 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에, 집이 많은 분들 같은 경우에 종부세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월 1일 전에 매각하고자 해요. 이런 수요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 6월 1일이 며칠 안 남았지 않습니까? 동탄 같은 경우에도 6월 1일 날 종부세 때문에 그 세입자들한테 문자를 보낸 것이 발단이 됐다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네. 그만큼 6월 1일 종부세라는 것은 다주택자들 사이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날이고, 세입자들 입장에서도 나중에 이게 경매에 붙여지거나 할 때, 내지는 매매를 할 때 6월 1일이 지나서 하게 되면 그 앞에 세금을 못 낸 체납된 내역이 있으면 그만큼 또 이 전세금의 손실이 되지 않겠어요? 네. 그러니까 6월 1일이 생각보다는 상당히 민감한 그런 날짜다. 그래서 6월 1일 전에 또 혹시 매물이 쏟아져 나온다든가 했을 때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부동산 업계에서 나오고 있고, 그래서 뭐 혹자들 사이에서는 뭐 5월 위기설, 6월 위기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긴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6월 위기설 이런 예. 것들이 정말 현실이 좀 되지 않았으면 예. 좋겠습니다. 네, 박일국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수원시 전역에선 지난 1일부터 대대적인 가격 할인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은 물론 백화점, 대형마트에서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현장 분위기는 영 딴판이었습니다. 수원을 대표하는 전통시장들이 모여있는 팔달문 일대. 오는 10일까지 가격 할인 행사가 진행된다는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수원시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상권을 살리고 물가 폭등으로 인한 시민들의 고통도 덜어주기 위해 정가의 5% 이상 가격 할인을 하고 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세일 페스타 수원을 통해서 할인 행사를 통해서 소비 분위기를 조성하여 지역 경제를 조금이나마 좀 회복시키고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찾아가 본 현장은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여느 때와 같은 차분한 시장 풍경. 가격 할인 기간이냐는 질문에 상인들은 누가 그러냐며 오히려 반문합니다. 5월 1일부터 10일까지 세일 기간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거는 어디에서 들으신 정보예요? 참여하고 뭐고 이벤트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소비자들의 반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일 기간인 걸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었고, 알고 온 사람들도 싸다는 체감이 되지 않는다며 발길을 돌렸습니다. 지금 그 세일 기간이라고 10일까지 그러거든요. 네. 혹시 그거 내용 알고 나오셨어요? 장 보러 나올 때? 아니요. 뭐 좀 저렴하게 팔고 있다 이런 느낌 있으셨어요? 모르겠네. 별로 체감은 똑같은 것 같아요. 가격 할인 행사 기간인 걸 뒤늦게 알게 된 상인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상인들이 모르는 할인 행사가 어디 있냐며 시장 이미지만 더 나빠지게 생겼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바지 하나 10,000원씩에 파는데 무슨 세일을 더 하면 8,000원씩에 받을래? 7,000원씩에 받으려는 거예요. 그렇잖아. 그러면 2,000원 같은 거 저기 하는 거는 시에서 좀 해주던가 모르지
해줘가면서이지 말로만 덜 그냥. 수원시는 가격 할인 행사 참여를 각 점포 자율에 맡기다 보니 아무래도 한계가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어설프게 준비한 가격 할인 행사가 경기 침체 때문에 힘든 상인들을 2번 울리고 있습니다. BTV 뉴스 이재호입니다. 안산시는 대부도 주민들을 위한 결핵버스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결핵 검사뿐 아니라 보건증이라 불렸던 건강진단 결과서 발급도 가능해져 그동안 불편을 겪어온 주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재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산 대부 보건지소에 결핵버스가 등장했습니다. 안산시와 대한결핵협회 경기도 지부의 업무 협약에 따라 한 달에 한 번 대부도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대부도 주민들은 버스 안에서 엑스레이 촬영을 비롯해 결핵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핵 검사가 가능해지면서 건강진단 결과서 발급도 용이해졌습니다. 이동 결핵버스 운영은 결핵 검진뿐만 아니라 대부도에서 요식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건강진단 결과서 발급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건강진단 결과서는 요식업 종사자들이 반드시 발급받아야 하는 증명서인데 그동안 대부도 주민들은 대부도에서 결핵 검사를 받을 수 없어서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시내 나가서 여기서 짬이 없는 시간을 내서 만들러 가야 되고 또 찾으러 가야 되고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해주시니까 저희는 바쁜 시간에 잠깐 짬 내서 나갔다 올 수 있어서 훨씬 더 좋고. 찾아가는 결핵버스는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3시 30분까지 대부 보건지소에서 운영합니다. 안산시는 앞으로도 열악한 의료 환경에 놓인 대부도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나갈 계획입니다. BTV 뉴스 이재문입니다. 화성시 태안 3지구 택지개발 1단계 사업이 사업 추진 20년 만에 준공됩니다. 태안 3지구 개발은 안녕동 일대 118만 제곱미터 부지에 3,700여 세대가 거주할 택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 2005년 실시 계획이 승인됐지만 인근 문화재 보호 문제 등으로 공사가 중단됐다가 2017년에 재개됐습니다. 경기도는 이번 1단계 준공으로 높은 수준의 주거 공간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화성시 LH와의 소통을 통해 2단계 공사도 조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지역의 좋은 상권을 찾아가 보는 으라차차 지역경제 시간입니다. 안성시엔 10년째 운영되고 있는 새벽시장이 있는데요. 농민들은 갓 수확한 싱싱한 채소 등을 들고 나와 판매 소득을 올리고 있고 인근 지역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장에 주하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대형마트와 배달업계가 빠른 배송, 저렴한 가격을 내세워도 이기지 못하는 시장이 있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안성 새벽 시장인데요. 이곳에서는 코로나19를 겪었지만 매출이 줄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크게 일조를 하고 있다는데 비결이 무엇일까요? 학교 앞에 길게 장이 섰습니다. 새벽 4시부터 8시까지 열리는 안성 새벽 시장입니다. 장사에 나선 사람들은 농민들. 자신이 기른 농산물을 직접 판매까지 하고 있습니다. 밭에서 갓 수확한 싱싱한 채소들로 좌판이 채워져 손님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싸게 잘 준다고 그냥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또 와서 또 사가고 막 이래요. 싱싱하고 자기들이 싸고 그래서 좋은 워낙 또 좋아해 이 사람이. 그러니까 돈도 많이 주시고 저기 하시면 또 한 2주먹씩 막 더 주시네. 안성 새벽시장이 자리를 잡은 건 10년 전. 첫 해 8억 원으로 시작해 코로나19 이전까지 연간 20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직거래 판매를 통해 얻은 농가단 평균 수익은 1,500만 원 정도입니다. 본인이 농사 지은 거를 이제 직거래를 할 수 있는 판로가 되어 있어서 농가들한테는 그게 가장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모로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거 제공해주고 많이 와서 사주시고. 주변에 아파트가 밀집돼 있고 주차가 편하다는 것도 새벽시장 성장의 배경입니다. 시중 마트보다도 저렴해 인근 식당에서 대량으로 사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많죠. 왜 그러냐면은 그 이제 운송비라서부터 도매시장 가면 도매인 뭐저 중도금 줘야지 뭐 줘야지 이렇게 하다 보면은 한 우리가 여기서 판매하는 거는 15 내지 20%를 마트 가격보다 더 싸게 파는다. 판매가 잘 될수록 농가들은 농산물 안전성에 더 신경 쓰고 있습니다. 농가별, 품목별, 시기별로 잔류농약 검사로 자체 품질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원 여러분들이 많은 협조와 더불어서 이렇게 좀 번창이 됐는데 앞으로도 더 번창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농민과 시민의 호응 속에 안성시도 새벽시장 농가 모집과 교육 등을 지원하며 응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농민 여러분들도 생산과 관련돼서 품질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비자 여러분들 우리 지역의 농산물 이런 것들에 대한 소중함을 좀 아시고 농민들이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도 좀 알아주시고 많이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성 새벽시장은 오는 11월까지 열립니다. 올해는 금요일과 주말에 진사도서관과 공도도서관에서도 낮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 확대 운영합니다. 당일 수확 착한 가격, 소량을 판매해도 믿을 수 있는 품질에 농민의 후한 인심까지. 소비자에게는 믿을 수 있는 농산물을, 농민은 수확의 또 다른 기쁨을, 지역 상권의 활성화를 주는 모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BTV 뉴스 주아입니다. 끝내는 119초 안전교육. 그래서 안전하게 놀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친구들이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모습을 먼저 볼게요. 우리 친구들 울타리에 올라가서 놀면 너무 위험해요. 과자까지 먹으면 더 위험합니다. 내려와서 천천히 놀도록 해요. 우와, 그네를 타는 친구가 있네요. 이 친구 그네 제일 재밌게 타는 방법이 뭐예요? 한 번만 보여주세요. 이렇게 꼬아가지고 잠깐! 이렇게 줄을 꼬아서 타다가 이 줄 사이로 손가락이 말려 들어가서 손가락을 다칠 수가 있어요. 그네를 탈 때는 줄을 꼬지 않고 바르게 양쪽 손잡이를 하나씩 잡고 바르게 앉아서 타주세요. 잠깐만, 엉덩이를 이렇게 그네 밑으로 내리면서 놀면 재밌겠지만 엉덩방아를 찧어서 다칠 수 있습니다. 그네 주변을 보면 항상 이렇게 울타리가 있어요. 그네를 타는 친구 앞뒤로 뛰어다니다가는 그네랑 부딪힐 수 있겠죠? 울타리 주변에서 대기해주세요. 미끄럼틀을 탈 때는 재밌다고 이렇게 거꾸로 미끄럼틀을 걸어서 올라가는 친구 설마 없겠죠? 미끄럼틀 아래에서 올라가다 보면 위에서 내려오는 친구랑 꽝 부딪힐 수도 있고 미끄럼틀 밖으로 떨어져서 머리, 팔다리 부러질 수 있어요. 미끄럼틀은 항상 계단으로 올라가서 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리 부모님들 이번에는 친구들이 놀이터로 나가기 전에 안전하게 옷을 입고 나가는지 점검 한 번씩 해주세요. 이렇게 줄넘기를 목에 걸고 놀거나 태권도 띠 또는 운동화, 끈이 있는 운동화를 신었을 때는 끈 등이 놀이기구에 걸리지 않도록 모두 운동화는 꼭 묶어주고 줄넘기랑 태권도 띠는 풀어서 벤치에 보관해 놓고 가벼운 차림으로 재밌게 놀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안전하고 건강한 5월 우리 친구들이 놀이터에서 즐겁게 놀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꼭 기억해 주세요. 안녕.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의 이규엽입니다. 어린이들이 가장 즐겁고 행복해야 할 5월을 맞아 오늘은 놀이터 안전에 대해 알아봅니다. 최근 3년간 소비자보호원의 통계에 따르면 놀이터 내에서 일어난 어린이 안전사고는 총 4,076건으로 매해마다 1,000여 명의 어린이가 놀이터 안에서 다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우리 아이들에게 그 어느 곳보다 안전해야 할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안전사고를 당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어린이 이용자의 부주의입니다. 미끄럼틀, 그네 등 놀이기구에서 떨어지는 추락사고가 가장 흔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아이들이 골절부터 사망에까지 이른 사례가 있습니다. 어른들이 적극적으로 놀이기구 이용 안전수칙을 배우고 아이들에게 안전수칙을 알려주려는 노력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놀기에 안전하고 편안한 복장인지도 꼭 한번 체크해 주세요. 놀이터 안전사고의 두 번째 원인은 시설물 하자입니다. 최근 놀이기구가 파손되거나 놀이터 바닥이 갈라지는 등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도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시스템에서 현재 우리 아이가 놀고 있는 놀이터의 안전검사 현황을 검색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아이가 놀고 있는 놀이터의 시설물이 파손된 것을 발견하셨다면 해당 부분의 사진을 찍어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안전신문고 홈페이지나 어플리케이션 신고하기 메뉴를 통해 보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놀이터 안전수칙을 적극적으로 알려주고 놀이터의 위험한 환경을 바로잡는 노력을 다 함께 꾸준히 해나간다면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신나게 뛰어놀 수 있겠죠? 모든 어린이들에게 행복하고 안전한 5월이 되길 바라며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BTV 경기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가족과 함께 편안하고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